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여전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일교차가 매우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늘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강 시작할 예정인데요. 한 40분 정도 특강을 하고 남은 10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거나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바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끝에 몰아서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학 교수가 사발면을 안 먹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내용이 좀 자극적인데요, 제목이. 실제 왜 안 먹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 이렇게 특강을 뭐 여기저기 뭐 비욘드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하면 여러분들 그 댓글에 남겨주신 의견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뭐 먹고 사시는지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거꾸로 혹시 절대 안 먹는 식품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먹는 식품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히 가리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안 좋다라고 알려진 것들은 좀 최대한 피하려고 가급적이 안 먹거나 그 별미로 먹거나 약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는 게 있긴 있습니다.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는. 그러니까 거의 한 최근 10 년간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먹은 적이 없는, 사 먹어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사 먹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화학 교수는 왜 이런 걸 안 먹는지, 모든 화학 교수님이 그런지는 제가 뭐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모든 사발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요겁니다. 요거 약간. 딱 이 예시가 딱 이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죠? 약간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들이 있어요. 보통 사발면 용기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이를 기반으로 안에 폴리에틸렌 코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긴 한데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스티로폼 느낌 나는 이런 사발면 용기도 여전히 당연히 여러 제품명에 의해서 팔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두 가지의 크게 이제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언급하고 있는 건 바로 요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이런 소재의 사발면은 사 먹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바로 잔류 스타이렌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PS. 그래서 PS라는 건 폴리스타이렌을 의미합니다. 폴리스타이렌인데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그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게 정확한 용어는 PS, 폴리스타이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PS 미세 플라스틱 이슈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는다.'라고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폴리스타이렌인 게 뭔지부터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일단 이 플라스틱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게 널리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다라는 게 일단 가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종류가 정말 많다 보니까 가공하기 너무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정말 너무 높은 열을 줘야 되거나 뭐 녹는 용매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PS라고 하는 소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공하기 굉장히 쉬운 편이고 전기 절연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로 어떤 소재를 만들었을 때 뭐 용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노출됐을 때 이거 산성도가 높은 음식에 닿았어요. 근데 이게 막 녹아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녹아서 뭐 구조가 무너져 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도가 높거나 또 약간 염 알칼리성도 높거나 그다음에 뭐 기름 성분이 많은 거에 노출되거나 또는 알코올 성분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내구성이 튀어나온 편이에요. 이게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여러 업계에서나 이런 산업계에서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PS라는 소재가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용품 뭐 장난감 포장재라든지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 커피 뚜껑 있죠. 커피 뚜껑 우리가 일회용 커피 사 마시는 종이 위에 커피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PS 소재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걸 그 자체로 쓰기도 하지만 거기다 뭐 색깔 넣어서 쓰기도 하지만 거기다 발포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발포 과정.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포 과정을 거치면 그 안에 미세한 기공을 그 안에 생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스티로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티로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침에 뭐 이렇게 뭐 컬리라든지 생협 등을 통해서 이렇게 막 배달 많이 시키시잖아요, 쿠팡 같은 거 통해서. 그러면 이런 데다 많이 오잖아요. 이런 데다 많이 오면 '이게 다 폴리스타이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박스에도 쓰이는 게 바로 폴리스타이렌이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쓰는 플라스틱이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논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일단 20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어떤 논문이 실리냐면 당시에 이런 류의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게 되게 흔했어요, 사실 이런 용기들이. 지금야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그때 무슨 실험하냐면 자꾸 저게 이제 '플라스틱을 뜨거운 거 보면 뭐 안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했더니 저런 그 컵라면 용기에다가 어떤 이제 60도 정도에서 과연 유해 물질이 나오는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해 봤는데 한 60 도는 뭐 일반적인 온도죠. 우리가 뭐 팔팔 끓는 온도 라면만 끓여도 100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60 도라고 하면 이제 합리적인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0도 정도만 됐을 때 '과연 뭐가 나올까?'라고 이제 실험을 해 봤더니 실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뭔가 유해 물질이 나왔어요. 그 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스타이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실제 용출이 됐던 겁니다. 유해 물질이 맞냐라고 질문 주시면 유해 물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 환경 단체에서는 "아 이거 되게 뭐 환경 오염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지적을 했었던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걸 이제 문제 지적했던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뭔가 스타이렌이 뭔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빠져나온 실험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독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독성 연구 결과가 너무 오래됐어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그런 물질입니다. 스테이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플라스틱으로 한 PS의 역사도 되게 오래됐어요. 연구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물론 뭐 뭐든지 독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 번 노출됐다가 뭐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유해성이라고 하는 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 신장 독성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뭐 정자 감소, 또 비정상적인 정자 증가하더라. 또 생리주기에 이상을 주더라. 이런 결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이레네라는 성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발면 용기 그 PS 사발면 용기에 실험을 해 보니까 60도 이상에서 뭐 나온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위험한 건데 논문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식약처는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그 정부에서 자꾸 이런 게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뭐 여러분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21년 5년 전 9 월에 어떤 보도자료를 내냐면 실제 실험을 한번 해 봅니다. 실제 이런 요런 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이런 사발면 용기 이런 스타일엔 PS 사발면 용기 그다음에 요런 거 있죠. 만두 포장 용기 요런 거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요 PS 이런 걸 안 쓰는데 요런 약간 이런 일회용 우리가 커피 여기다 따라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PET를 많이 쓰니까 요거는 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요플레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트 병도 PS 여전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걸 수거해서 실험을 하는데 당시의 실험을 뭐 스타일에만 본 건 아니고요. 뭐 다 혹시라도 다른 것들 잔류하고 있을 수 있는 뭐 톨루엔, 뭐 에틸벤젠, 뭐 이소프로필 벤젠 등등 이런 특히 휘발성 물질 9 종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정말로 용출이 되는지 실험을 해 봤더니 일단 49건 중에서 8 건에서 일단 스타이렌이 미량이지만 나오긴 나오더라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나오긴 하는데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되는 건 아니고 양 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나온 양을 우리 대한민국 기준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라고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비교를 그 기준을 보니까 당시 용출됐던 양은 인체 노출 기준의 그 양의 2.2% 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예, 보도 자료를 내요. 그래서 약간 뭐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뭐 그런 순간이었죠.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훈훈하니까 저도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먹는 이유가 일단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스타일은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냥. 물론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근데 당시 실험 조건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 조건과 똑같진 않았어요. 뭐냐면 어떤 그 용출 용매라고 해서 특정 용매에 노출시켜서 얼마큼 잔류하고 있는지를 본 거거든요. 근데 실제 아마 우리가 근데 보통 그 특정 용매를 우리가 실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발면을 보통 뜨거운 거 부어서 먹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온 실험 그런 실험은 아니었었습니다 참고로. 그래 가지고 그런 만약에 고온 팔팔 끓는 100도 정도 온도로 노출시켜 실험했다라면 아마 제 생각인데 저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체 노출 안전 기준보다는 낮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이 정도 이 용출 용매를 실험했을 때 2.2%면 아마 뜨거운 팔팔 끓는 거 했더라도 인체 노출 기준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스타이렌이 나오는 건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일단은 스타이렌 자체만의 독성만 보면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스타이렌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와 함께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다른 걸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요즘 복합 독성이라고 하거든요. 요새는 독성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복합 독성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기준치 이하인데 같이 있었을 때 나는 시너지 효과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것들 결과를 보면 더더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닌 것들은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찝찝해서 저는 안 먹는 거고 그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정부가 안심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5년 전이잖아요. 벌써 5년 전인데 이때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전혀 이슈가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냥 간간이 뭐 얘기가 나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 독성 연구가 정말 너무 활발합니다. 정말 너무 활발해요. 아마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게 바로 PS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저게 연구가 제일 많이 됐어요. 연구가 제일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기 다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됐는데 대표적인 것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정부 발표가 21 년이었잖아요. 근데 2022 년에 어떤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국내 연구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론 동물 실험 결과긴 합니다만 동물한테 좀 왕창 먹여 봤어요. 먹여 봤더니 '정말 독성이 나타날까?'라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PS 미세 플라스틱을 왕창 먹여 봤더니 실제로 그 위암 세포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확실히 더 빨라진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규명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대는 인제 암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전이잖아요. 전이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전이 가능성이 최대 10배 이상 더 증가하더라. 이런 걸 역시 실험적으로 규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제라는 걸 쓰잖아요, 암에 걸리면. 근데 항암제가 이제 문제가 내성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항암제 내성을 과연 유발하는가라고 했더니 실제로 항암제 내성을 유발하더라. 그러니까 위암 악화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는 과량 먹였을 때 얘기고 과량 PS 미세플라스틱을 정말 과량 동물한테 투입해서 나온 결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게 저렇게까지 많이 노출되지는 않지 않냐?"라는 질문하시기도 하세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실제 이 자료만 해도 2022년 자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뒤에 그런 의무를 품고 실험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당연히 과연 이런 저농도에서는 과연 어떤 우리 몸에 영향을 줄까?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품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좀 되게 의미심장한 논문입니다. 2025년 12 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정말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Environment International이라고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입니다. 이거 내기 어려워요. 논문 낸다고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고 논문 내면 수많은 여러 절차에 거쳐서 심사를 거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실험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특정 유해 물질 독성을 판단할 때 너무 과량 먹인다라는 거죠. 생쥐한테 과량 먹여 보고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연구진은 뭘 본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서 흔히 관찰되는 아주 낮은 농도, 아주 낮은 농도도 과연 그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우리 몸에 어떤 살아있는 것에 영향을 줄까? 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1 리터에 마이크로그램. 정말, 정말 극미량이죠. 과연 이 정도 농도도 과연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독성이라는 게 또 우리가 영향 미치는 걸 너무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연구진은 하나만 봅니다. 혹시 파킨슨병과 유사한 신경 독성을 유발하는지를
평가를 해본 거예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파킨슨병 뭐 알츠하이 뭐 실제로 파킨슨병이 실제로 어떤 치매라도 어떤 중증 신경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파킨슨병과 유사한 신경 독성에 영향을 주는지 봤어요. 봤더니 그냥 뭐 짧게 결과만 요약해서 드리면 실제 동물 실험 결과긴 하지만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운동 기능 이상을 유발하더라. 이거를 최초로 밝힙니다. 실제 파킨슨병과 관련된 행동 이상을 보인다라는 거를 이 실험적으로 최초로 규명한 논문이 최근에야 나옵니다. 최근. 작년 12월에 돼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발면 용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발면 용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소재, 그다음에 저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오늘 주제인 PS 그걸 봤는데 일단 이 PS 기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잔류하고 있는 스타일렌 성분이 나온다라는 거. 아까 뭐 정부 실험에서도 그렇고 정부 실험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 조건과 똑같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뜨거운 물 붓게 되면 나온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먹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이미 발포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계적 물성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폴리스타이렌보다 이런 미세한 기호가 형성돼 있으면 좀 더 기계적 물성이 약화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마찰이 또 일어나는데 당연히 직접 젓갈 닿기도 하고 음식 라면이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PS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도 PS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결과는 지금도요. 독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업계에서 만들고 있는데 저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지 관계자분이 이런 라면 업계 관계자분한테 질문을 좀 했나 봐요. "아, 이거 좀 교체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 차라리 종이 기반은 폴리에틸렌으로 하자 차라리." 예. 폴리에틸렌은 적어도 뭐 미세 플라스틱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PS보다 미세 독성이 좀 약한 걸로 좀 현재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스타이렌 같은 저런 뭐 정자 영향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뭐 관련된 이슈는 없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차라리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으로 된 걸로 "바꾸면 안 됩니까?"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했더니 그 라면 그 관계자분이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용기 바꾸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별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맛이 바뀝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맛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뀐다. 맛이 바뀌면 이미 그 제품의 맛이 길들여져서 그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매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용기를 바꾸면 다시 별도의 레시피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요. 다시 사실 음식 그 배합 조건이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여러분 의아하시죠? '아니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뀌는 건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에 따라서 열 보존력이 좀 달라요. 뭐 똑같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열 보존력이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 보존력 때문에 실제 맛에 영향을 주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기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특정 사발면을 즐겨 드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 뭐야 맛이 바뀌었잖아.' 다시 안 먹고 싶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분은 예전에 어떤 뭐 유명한 어떤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분이 "혹시 환경 호르몬은 원래 맛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대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원래 맛있었던 건 아닐까?" 한다는 말도 있다는데 예, 근데 스타이렌은 환경 호르몬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독성이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용기가 바뀌면 '아 이게 특정 유해물질이 안 나와서 맛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용기에 의한 열 보존력에 의한 차이에 의한 맛이 바뀌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근데 제가 또 오늘 대놓고 이렇게 사발면 뭐 "안 먹는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적어도 빠르면 5년 안에 적어도 길어도 10년 안에는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도 인식이 좀 바뀌다 보면 저도 PS 저런 폴리스타이렌 기반의 게다가 발포까지 한 표면적이 엄청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럼 똑같이 유해 물질이 나오도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언젠가는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PS는 다른 용도로 쓸 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굳이 꼭 사발면 용기에 안 쓰더라도 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인식이 바뀌면 업계에서도 결국에는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제품 구매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왕이면 사실은 일반 뭐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된 것도 뜨거운 물 붓게 되면 떨어져 나오는 건 맞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서 저는 라면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봉지라면 그냥 끓여 드시라는 거예요, 봉지라면. 네. 봉지라면에서도 거기 포장지에 떨어져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떨어져 나오는 양과 그 팔팔 끓인 물을 들이붓는 거하고는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차원이 다릅니다. 예 비교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냥 라면 드시더라도 반드시 봉지라면은 가끔씩 드셔라. 봉지라면을 매일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라면에 관련된 얘기는 또 염분 문제도 이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별미로 드시면 됩니다. 저도 별미로 먹습니다. 저라고 뭐 라면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즈 님께서 편의점의 사발면 용기에서 라면 끓여 먹는 기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알루미늄 포일 기반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뭐 여기저기 뭐 한강공원에 가도 그렇고 이제 진짜 라면 알루미늄 포일 기반의 팔팔 끓이는 거 하는데요. 잠깐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해 드리면 집에서 알루미늄 포일도 갖고 계시잖아요. 알루미늄 포일 갖고 계시면 거기다가 한번 김치를 한번 올려 놔 보세요. 집에 김치 충분히 올려 놓으시고 그다음에 밑에 뭐 그릇을 한번 받쳐 놔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놀려 놓으시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날 한번 눈 떠 보시면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특히 국물이 많을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산도가 높거나 염도가 높은 거에서는 그 알루미늄 성분이 좀씩 용출이 돼요. 심한 경우에는 구멍까지 뚫립니다. 이거 저는 실험 결과 기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기다 알루미늄 포일 기반의 거기다가 이제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많이 용출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거의 다 뭐 산화 알루미늄이긴 한데요. 근데 알루미늄 성분 자체는 원래 알루미늄 자체는 모든 음식에 극미량이지만 포함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드셔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불필요하게 용기를 통해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과량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건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신장 통해서 다 배설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주의사항을 주는 이유가 이게 신장 기능이랑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장의 건강 정도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신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씩 좀 쌓여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쌓여 나가고 그러니까 자칫 뇌에 많이 쌓일 경우에는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서 불필요하게 저런 용기를 통해서 먹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저의 말의 주장이 아니라 식약처 공고 사항이고요. 식약처에서도 그런 어떤 알루미늄 기반의 냄비들, 특히 양은 냄비가 알루미늄 냄비인데요. 그런 데다가 너무 산도 높은 음식을 놓고 조리하지 말라라고 아예 식약처 권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먹는 거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 저거를 즐겨서 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유미 님께서 "저는 매일매일 일회용 컵으로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좀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 먹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 주일에 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뭐 미세 플라스틱 먹는다. 뭐 이런 논문도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히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결론이 안 났냐면 미세 플라스틱 검출법이 아직도 표준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아주 역사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학자들이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각자의 여러 가지 실험 방법에 의해서 각자 분석해서 논문을 내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완벽하게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소재 가지고 실험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방법을 썼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전부 다 알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찾고 있어요. 나름 어떤 표준화된 방법을 찾아보겠다.
아마 용어까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겠죠. 그걸 찾아내면 아마 이제 뭐 논문들이 발표가 되면 또 다른 수많은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에서 검증을 받겠죠. 검증되면 또 그걸로 본인들이 또 많이 이제 실험을 또 하시겠죠.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검증되면 표준화된 방법이 생길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직은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논문마다 실험 결과들이 천차만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팩트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먹는 건 팩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예. 어떤 식품에서도 좀씩은 다 관찰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미세 포장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포장재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오염되는 과정에서 있는 거죠. 뭐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좀씩은 다 묻어 있다. 좀씩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완전히 피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피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미세 플라스틱 어 사람에 대한 독성 결과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냐?" 뭐 여전히 그런 질문 주시는데요. 아까도 보면 제가 계속 동물 실험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입니다. 작년 최근에는 정말 사람 관련된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였냐면 사람한테 사람 학생들 특히 의대생들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뭐 평소대로 생활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어떤 그 생활한 거 다 적게 해요. 뭐 페트병 생수 얼마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막 이제 뭐 플라스틱 포장재 제품도 얼마큼 사용했는지 먹었는지 했더니 실제 분석을 해 봤더니 실제 그 학생들의 변을 분석합니다. 변을 분석합니다. 변을 분석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 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건 뭐 너무 당연했고요. 근데 변에서 관찰됐다는 건 뭐죠? 흡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뭘까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다 흡수가 됐고 흡수가 못했던 큰 덩어리들은 그대로 변까지 오더라. 이제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럼 실제 아무튼 장까지 그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이제 봅니다. 봤더니 실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일어난 거를 확실히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됐던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미생물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장에서. 미생물이 여러분 효소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체내 효소가 종류가 5천 종이 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근데 그거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흡수 안 된 게 그 정도인데 실제 아주 작은 사이즈는 흡수가 됐잖아요. 혈액을 또 돌아다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여기 지금 계속 연구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피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요겁니다. 이게 일단은 바로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페트병 생수만 일단 끊으셔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 페트병 생수에는 어쩔 수 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PET 소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페트병 생수만 일단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 그 종이컵. 당연히 종이면 그 안에 폴리에틸렌 코팅돼 있잖아요. 뜨거운 거 보면 떨어져 나온 건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런 것도 뭐 저도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자주는 안 하시도록 머그컵 들고 다니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노출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채팅창에 "선생님 엄청 족발 밤에 먹으실 것 같아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밤에 야식 드시지요?" 라고 하시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십몇 년 전만 해도 제 지금 몸무게가 80kg인데 100kg에 육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kg 100 완전 100은 아니었는데 100에 육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야식도 많이 먹었던 적도 있고 당연히. 그다음에 식습관이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정말 100kg에 육박. 나중에 제가 사진도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좀만 더 하면 100 거의 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20kg에 거의 빠졌으니까. 근데 핵심은 뭐예요? 식습관이에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때도 나름 운동도 많이 했는데 먹는 양이 많으면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네, 원래 네, 두상은 좀 큰 편입니다. 자, 네, 둥근미 님께서 교수님 지하철 공기오염은 어떻게 됐나요? 공기청정기 설치한다나요? 실제 지하철 타 보시면요. 그래도 다른 나라 비교해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인 건 맞아요. 뭐냐면
저도 1년 반 전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 제가 방문 교수로 1 년간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뉴욕 보스턴 방문을 오랜만에 했었을 때도 거기 지하철을 보면 끔찍합니다 진짜. 뉴욕 지하철이면 뉴욕과 보스턴이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하철 수준은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하고요. 아마 이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지하철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기 오염 정도를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환풍구도 잘 돼 있고 공기청정 시설도 나름 여기저기 다 해 놨죠. 심지어 전철 안에 타도 내부에도 공기 순환 장치들이 있어요. 공기 정화 장치들이 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서울 지하철을 좀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있더라고요. 뭐냐면 밖에 미세먼지가 높을 때 있죠. 미세먼지랑 지하철 내에 승강장이라든지 지하철 내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지하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특히 또 유독 심한 날이 있잖아요. 그럼 지하철은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지하철 안은 공기에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 공기중에 미세 플라스틱 떠돌아다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작은 건 당연히 다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것까지 분석해 봤어요, 그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밖에보다 같은 시간 동안 3.7배, 약 3.7배 더 높은 데도 있더라. 충격적이죠. 미세 플라스틱이니까요. 그걸 들이마시니까요, 우리가. 바로 폐로 가죠, 작은 것들은. 그래서 실제로 평생 동안 그렇게 노출되다 보면 뭐 1 그램당 우리 폐 1 그램당 28개 미세 플라스틱이 침착된다라는 결과까지도 이제 도출해 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야. 뭐 미세 플라스틱도 안 좋지만 그 지하철 내 미세 플라스틱은 좀 다르다고 봤어요, 이 연구진은. 왜냐면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전철이 이게 레일에서 멈추잖아요. 가다 가다 멈추 하잖아요. 그때 막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막 끼익끼익 소리 나잖아요. 그때 엄청난 그 금속 입자들이 날아가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크린도어가 열리면 이게 촥 날아가잖아요. 이게 날아가면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서 더 이게 미세 플라스틱 매개체가 돼서 더 멀리까지도 가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실제 유해한 중금속이 붙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더라. 특히 니켈과 크롬륨 성분이 많이 관찰되더라. 이런 것도 서울 지하철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수준을 관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건 팩트다. 이건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가끔 타시는 분이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매일 하루에 2-3 시간씩 의무적으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또 이게 지하철 호선이 1 호선은 제가 봤을 땐 그나마 괜찮아요. 1 호선 아시죠? 워낙에 깊이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당연히 깊이 내려갈수록 당연히 또 높아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GTX만 보죠. 좀 GTX만 보셔도 내려가는 데만 거의 15 분인가 20분 걸리는 거 아세요? 내려가는 데만. 그러니까 전철 타려고 내려가는 데만 15 분, 20분 걸립니다. 완전 깊이 내려가요, GTX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오래 타시는 분들은 저는 마스크 착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맞다고 보고요. 마스크 착용 관련된 거는 제 검색어에 유튜브에 의학 채널 비욘디 치고 강상욱 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스크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된 얘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빙 소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BPA랑 BP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름에 든 참치는 어떤가요? 물에 든 참치보다 BPA나 BPS가 더 많이 아님 덜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통조림 캔은 뭐 전 세계적인 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통조림 캔 내부 코팅제가 있잖아요. 코팅제가 당연히 에폭시 수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에폭시 수지를. 근데 에폭시 수지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BPA를 통해서 만드는 게 여전히 많습니다. 불법도 아니고요. BPA라고 하는 그 환경 호르몬 가지고 만들어요. 이걸 원료로 해서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기름진 거라든지 좀 고온에 노출되면 그 잔류하고 있던 BPA가 조금씩 용출이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도 있고요. 마트에서 통조림 캔 수거했더니 뭐 80% 이상에서 BPA가 다 검출됐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잘 안 빠져요. 호르몬처럼 작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즘 아이들 초경이 되게 빨라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초경 빨라지는 것도 영향을 주고요. 여러 가지 뭐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PA 대신에 BPS를 써요. BPS를 가지고 에폭시 수지를 만듭니다. BPS로 에폭시 수지를 만드니까 당연히 그런 업계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뭐라고 홍보하냐면 BPA 프리 제품이다.
BPA 프리 제품이라고 말을 하죠. 허위 사실은 아니죠. 예, 허위 사실 아닙니다. 뭐 과장 광고도 아니시죠. BPA가 진짜 안 나오거든요. BPA가 안 나오는. 다만 BPS잖아요. BPS 그죠? BPS다 보니까 BPS가 그럼 용출될까요? 그럼 BPS가 나옵니다. BPS가 미량 용출될 수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 역사가요. 연구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연구 역사가 BPA는 압도적으로 깁니다. BPA는 압도적으로 역사가 길고 양이 많아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는데 BPS는 사실 연구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쓰던 게 아니거든요. 거의 안 썼거든요. 최근에 막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BPS라고 하는 게. 역사가 10 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BPS가 조금씩 연구가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성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제에도 영향을 준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역시 과한 노출은 안 되도록 뭐 미량소 노출된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하게 노출되는 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여전히. 자, 근데 여기서 물에 든 참치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기름진 거 딱 노출되면 바로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다 기름진게 노출되게 되면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물에 든 참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든 참치라고 하더라도 참치 성분에 이제 기름 성분들이 좀 있어서 좀 기름지게 바뀌어요, 참고로. 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노출되는 양은 압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네, 그건 팩트입니다. 네, 그건 팩트입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어떤 회사가 광고한다면 허위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통조림 캔 제품 구매하실 때는 항상 유통기한을 보셔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걸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뭐 썩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 썩어요. 탕조림 캔이 뭐 3년 안에 썩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통조림이라는 그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유통기한 늘려주는 건 맞는데 3년 정도거든요, 보통. 보통 3 년인데 근데 유통기한이 뭐 6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또는 우리가 선물 받았잖아요. 선물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안 먹고 있다가 먹으려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뭐 1 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 것들은 쪼끔 섭취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진 거 노출되면 바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극미량이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는 것수록 BPA 같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PA랑 BPS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기한을 보자. 그리고 제 유통기한을 봤을 때 오래된 거, 2년 이상 남은 것들은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물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은 어떤 게 가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통조림 캔 이런 게 있는 게 다 먹을 수 우리 좋은 카놀라유다. 카놀라유를 넣었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니까 드세요라고 하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에. 예. 카놀라유가 좋은 건 저도 인정.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BPA라든지 BPS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먹기보다는 그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살코기 위주로. 그리고 김치찌개에 넣으셨다면 역시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또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참치에 있는 성분들이 뭐 안 좋은 것도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 질문까지 좀 받겠습니다. 프렌즈님께서 PE 코팅 사발 용기도 100도 끓는 물이나 끓여 먹는 기계에서 끓일 경우 비닐솥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 물질, 미세 플라스틱 연고는 없나요?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일단은 사발면 용기 중에 이제 약간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된 게 현재는 대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시험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실험도 그렇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럼 유해 물질이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은 유해 화학 물질 중에 하나 예신 겁니다. 예. 근데 환경 호르몬이나 그리고 유해 물질은 안 나와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은 유해 화학 물질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로 등록돼서 왜냐면 유해 물질을 관리하는 순간 어떤 기준치를 정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몇 ppm 정도로 뭐 존재해야 되나 아니면 몇 개 뭐 1 밀리리터당 몇 개 이하로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표준화된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계에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은 뭐 1 밀리리터당 몇 개 이하로 존재해야 돼라고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지금. 표준화된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 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발면 용기인데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된 거, 그 뜨거운 물 부을 때 미세 플라스틱 나오느냐라고 질문 주시면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가끔 먹는 게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뭐 그걸 뭐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든지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걸 뭐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개씩 먹거나 이러지 말란 뜻이고 가끔 드시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너무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는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모 회사의 김치찌개용 참치는 그 안에 기름을 따라낼 수 없게 참치가 갈아 있는 상태로 담겨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도 사실 저런 제품이 있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김치찌개용 참치여서 기름만 따로 이렇게 걸어내기 불가능하고 아예 갈아져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제품이 있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안에 BPA, BPS 이슈는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이제 김치찌개에 넣었다면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참치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뭐 메틸수은이라든지 여러 중금속 이슈도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게 좀 빠져나와요, 국물층으로.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꽤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드신다면 많이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역시 건더기 위주로. 우리나라 식습관에 가장 안 좋은 게 다 국물채 먹어야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식습관이 아니라는 건 뭐 여러분 수차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그렇게 하셨다면 아주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그거 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뭐 얼굴도 잘 안 붓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내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진 남진 않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거는 다음에 좀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는 어떤 유해 화학 물질들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자료 기반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동안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2026년 1 월에 나온 아직 선공개됐다는 게 아직 번호는 아직 부여받지 않은 그런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부여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월에 선공개됐었고 아마 아직 좀 지나야 좀 번호가 뜰 것 같아요. 아무튼 인바이러먼트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서 저 저명 학술지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특히 미국 연구진이 주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말 그러니까 보통 독성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 가지고 그냥 왕창 먹여보고 하는 실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 가지고 한번 추적 조사해 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죠. 무려 20년 동안 약 6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속 관찰합니다. 계속 관찰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런 연구하기가 좀 쉬워요. 우리나라보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진료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긴 되게 편한 나라죠. 맞지 않습니까? 정말 만나긴 편하죠. 다만 진료 시간이 짧죠. 2분 이내잖아요. 그죠? 질문 많이 하기 좀 어렵잖아요. 진료비가 여러분 되게 싸잖아요,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싸잖아요. 의료보험돼 있으면 보통 뭐 3,000-4,000원 5,000원 안 될걸요, 요즘 진료비가? 그잖아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 합니다. 의사 만나는데 5,000원 뭐 $3 정도에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상상을 못 합니다, 참고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진료 시간이 되게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정말 주치의가 정말 조사도 많이 해요. 대화도 많이 하고 뭐 먹었는지도 계속 기록도 많이 하고 뭐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많이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하기가 좋아요, 사실 미국은. 뭐 정말 쉽죠. 진료 시간이 기니까. 저도 이런 게 한편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게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 시간이 좀 길었으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의료인 입장에서 뭐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러면 인제 지금같이 진료비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진료비를 왕창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또 국민적 합의가 가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연구진은 뭘 본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주치의니까 뭐 맨날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소변 속에 있는 금속 농도를 본 거예요. 소변 또 피도 검사하지만 소변 검사하잖아요. 그럼 그때 유해하다 좀 알려진 거 뭐 카드뮴, 코발트 뭐 굴이 중요한 거지만 뭐 많으면 안 되거든요. 혹시 뭐 우라늄, 텅스텐, 아연 뭐 등등을 본 겁니다. 본인데 와 근데 잠시만요. 저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26465 님께서 처음 주치의 만나면 45분 진료 봅니다. 250 불을 보험에 청구했어요.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놀랍지 않죠. 45 분. 보통 30분 이상이라고 보통 저도 들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면 45분 진료한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 해요. 상상을 못 하죠. 그래서 예약 안 하면 못 가죠, 보통. 미국에서는 예약 안 하면 못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예약 안 해도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250 불이면 지금 환율로 거의 뭐 한 40만 원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40만 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40만 원 하면 아무 나 병원 못 가죠. 그래서 참고로 그 한국에 온 미국 유학생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정말 진료비입니다. 진료비에 가장 많이 놀라고 의사를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놀란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무튼 자 넘어가면
이 연구진이 뭘 봤냐면 이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일단 계속 5회 정도 반복 측정하면서 관상동맥 석회화 현상을 이제 봅니다. 이런 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의 심혈관 질환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심혈관 질환 걸린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로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상관관계를 봅니다. 이제 봤는데 연구 결과가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과연 실제 그 사람이 소변에서 뭐가 유해 금속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평소에 많이 노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많이 노출됐어. 쌓였던 게 또 일부 나오니까.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를 이제 랭킹을 매깁니다. 매겼더니 20년 조사했더니 카드뮴이라고 하는 유해 중금속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랭킹 1 위를 선정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 나온 자료입니다. 저도 이게 1 등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저도 자료를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 등이라고 합니다. 카드뮴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소변에서 많이 나온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를 상관관계가 명확하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냅니다. 원래 카드뮴이 많이 노출되고 누적돼 있으면 암에 잘 걸린다라는 건 이미 뭐 연구 결과가 뭐 차고 넘치는데요. 암 말고 이 연구진은 암 말고 심혈관 질환. 참고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 위와 3 위가 다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잖아요, 혈관 질환. 그래서 뭐 2 위가 심혈관 질환, 3 위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아무튼 혈관 질환인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더라. 예, 이걸 밝혀냅니다. 충격적인 게 확실히 관상동맥 석회 현상이 빨리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진이 이 연구진이 어떤 메커니즘까지 명확히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이 원래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져요. 근데 잘 쌓이는데 확실히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일수록 동맥의 칼슘 침착 현상이 증가하더라. 동맥에 칼슘 침착이 되다 보니까 동맥경화 현상이 좀 악화되더라.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사람을 가지고 20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6천 명을 해서 결론을 낸 방대한 연구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한 실험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진이 또 수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카드뮴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뭐 옛날부터 알려졌으니까요. 당연히 최대한 노출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정부도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다 관리하는 게 이 카드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연구진이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20년 추적 조사하다 보면 중간에 당연히 사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뭐 다양한 연령대를 보다 보면 또 60대 이상을 보다 보면 80 대까지 가시는 그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까지 다 봤더니 심혈관 질환 걸리기 전에 심혈관 질환이라고 딱 판정 짓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봤더니 실제 카드뮴 농도에 많이 노출됐던 카드뮴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일수록 사망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더라. 이거 되게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 전에 판정 짓기 전에도 오히려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놀랍죠. 안 그래도 암을 많이 유발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건데 심혈관 질환 외에도 그런 악화되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상식인 거죠.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하고 우리나라 그 식약처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 보고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연구가 이게 쉬운 실험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식품을 다 분석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식품 종류도 많잖아요. 그게 4 종류죠.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인데 이 4 가지에 대해서 수많은 제품을 하다 보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3 년마다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정부 자료입니다. 제가 한 실험이 아니에요. 정부 자료를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식품별 평균 카드뮴 아까 안 좋다라고 했죠. 그 오염도가 이 과거 했을 때보다 7년 정도 차이를 두고 봤을 때 무려 7.5%가 더 증가했다라 이거죠. 그러니까 식품의 오염도가 증가 추세다 이거죠. 이거 참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아니 7.5%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복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빚도 무서운 게 복리로 빚이 늘어나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5%면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되게 큰 숫자고요.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로 검출률입니다. 식품의 검출률이 옛날에는 2016년 전에 10년 전에는 7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실험 방법을 실험해도 7년 만에 거의 77% 거의 80%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식품을 먹으나 거기에 한 77% 100 개를 드셨다면
그중에 77 개의 종류에 있어서는 무조건 카드뮴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정도 차이가 있겠죠. 많이 검출되는 게 있고 적게 검출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목요일 오전 시간에 이게 접속하기 쉬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또 질문도 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신이 난 상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4월 달에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1 시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